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식품공학부의 김정상 교수입니다. 본 교과목은 식품 소재 분석 실험이 되겠고요. 앞으로 2주 동안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이 가능하게 되면은 3주째부터는 실습으로 331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잠잠해지지 않으면은 동영상 강의로 수분, 회분, 조지방, 단백질을 시연함으로써 실습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즉 8주차 정도에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제가 담당을 하고요. 그래서 수분, 회분, 조지방, 조단백까지는 제가 담당을 해서 과목을 강의하도록 할 거고요. 9주차부터는 임진규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도, 산도, 한원당, HPLC 이용한 미량성분 분석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으로 실험실 안전교육을 간략하게 진행합니다. 목차는 실험 시 준수사항, 응급처치 및 사고방지 요령, 화학 실험 안전, 유출사고 대처 요령,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분, 회분, 조지방, 단백질 정량 시 실험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실험자의 준수 사항인데요. 반드시 실험복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실험복이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2, 3만 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얀 흰색 가운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을 착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여러 가지 시약을 사용하게 되고 또 화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옷을 입고서 할 경우에는 일반 옷이 보통 비싸잖아요. 그것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싼 실험복을 입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흰색이기 때문에 어떤 시약이 묻었을 때 우리가 쉽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옷은 보통 유색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약이 묻었는지 독극물이 묻어 있는지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실험복을 입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하는 중에는 모든 지시를 정확하게 따라야 됩니다. 제가 직접 실험을 지도할 수도 있고 또 대학원생들이 실험을 참관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가이드를 할 겁니다. 근데 모든 지시에 정확히 따르고 지시하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험하는 동안에는 침착 정숙해야 되고요. 돌아다녀서도 안 되고 강의할 때는 강의만 듣고 실험이 시작되면은 질서를 지키면서 실험을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옆 사람 생각하지 않고 옆 사람이 실험하고 있는 툭툭 치고 지나가면은 실험하는 것을 망칠 수도 있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약들은 폭발성도 있고 인화성도 있고 부식성 시약도 있고 또 초자기구 다시 말하면 유리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잘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초자기구 파열로 학생 한 명이 자상을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험 후에는 반드시 모든 사용한 기구, 시약은 깨끗이 씻어서 증류수로 헹군 다음에 건조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시약을 맛봐서는 안 되고요. 냄새를 혹시 맡고 싶을 때는 냄새 맡는 것도 사실은 권장하지 않지만은 만약에 냄새를 맡고 싶을 때는 손으로 부채질해서 소량만 냄새를 맡는 게 좋고요. 옛날에 어느 대학에서 이 화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학생이 시약인 줄 모르고 물로 착각을 해서 투명하기 때문에 메탄올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메탄올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포르말데하이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명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약을 절대로 맛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실험용 에탄올이 있습니다. 그 에탄올을 적당히 희석하면은 소주와 같은 농도의 그 음료가 되는데 옛날에 대학원생들 뭐 에탄올을 가지고서 희석해서 소주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꼬량주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험용 시약은 이 세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주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독곡물을 넣습니다. 아주 미량이지만은 독곡물을 넣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시약은 필요한 만큼 가능하면은 그 시약병에서 덜어서 사용을 하고 다시 시약병으로 일단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시약병에서 나온 거는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냥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관한 예습은 필수적이고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실험을 하고 온 거하고 어떤 실험을 할 것인지 알지 못하고 온 거하고는 이 사고 나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큽니다. 미리 예습을 하고 먼저 폭발 및 화재에 관련된 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폭발 화재의 주요 원인은 가연성 시약, 다시 말하면 쉽게 불이 붙는 시약을 가지고 실험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통 가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물중탕에서 가열을 해야 되고 직접 가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에테르를 우리가 사용을 할 텐데 지방 정량 시에 에테르 같은 경우 물중탕에서 반드시 가열해서 남은 에테르를 날려보내야지 만약에 그거를 직화로 가열을 하다가는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기구를 사용한 다음에는 반드시 불이 꺼졌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시약들을 함부로 버리거나 혼합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학기 여름이죠.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죠. 겨울 방학 때 제가 알기로는 자연대에서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학생 2명이 중상을 입고 여러 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났는데 그때도 굉장히 간단한 사고였습니다. 시약들이 가열을 하다가 불이 났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붓답니다. 근데 물을 붓는데 그게 마침 이 아연이 아마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에탄올하고 아연이 반응을 해가지고 폭발을 일으켜서 한 명은 거의 중태고 한 명도 크게 중상을 입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약을 버릴 때 반드시 특정 버리는 그 시약병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따로 분리를 해서 버리면은 나중에 그 우리 그 학교에 안전관리센터에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수거해 갑니다. 네 번째, 화재 발생 시에는 여론을 모두 끄고 젖은 옷이나 소화기 등으로 소화 작업을 합니다. 119를 신고해서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저걸 해야 되겠지만은 급박하게 이 그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시작할 때는 젖은 옷이나 소화기로 충분히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위치를 항상 파악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 화상 부위를 15분 정도 차게 찬물로 그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험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당황을 하게 되면은 소화기 위치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분말 소화기는 우리 실험실, 우리 건물에 뭐 연구실, 실험실에 굉장히 많이 곳곳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말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복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소화기의 종류는 분말 소화기나 물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등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말 수학입니다. 주성분은 제1인산 암모늄이라는 약재인데 이것이 불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야마탄소를 썼는데 사야마탄소가 불을 덮어가지고 산소와 차단을 시켜서 불을 껐는데 사야마탄소가 우리 간을 손상시킨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야마탄소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대신 제1인산암모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박물관 이런 데 보통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산소를 차단하는 그런 작용으로 불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약품에 의한 재해인데요. 우리가 옛날에는 실험을 할 때 이 약품 용액을 시약 용액을 입으로 직접 빨아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30년, 40년 전 얘기지만은 근데 요즘은 이제 시약 용액을 우리가 옮길 때 파이펫 에이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펫으로 시약을 뭐 비커에서 저는 또 다른 비커, 또 다른 어떤 용기로 옮길 때 파이펫 에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는 용법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한 황산, 진한 염기 같은 경우는 서로 희석을 하게 되면은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거의 100도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용액들을 녹이거나 물에 녹이거나 또는 희석할 때 또는 두 개를 서로 반응을 시킬 때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어떤 용액이든지 몸에 묻으면 즉시 물로 세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용액이 독극물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진한 확산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에 닿으면은 피부를 부식시킵니다. 그렇지만은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은 피부가 구멍이 뻥 뚫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독극물을 취급할 때는 가능하면은 라텍스 글러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유독가스가 발생이 예상되는 실험은 반드시 퓨엄 후드 안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유기용매 중에서 에테르를 날려보내는 실험도 하게 되고 또 단백질 정량할 때 황산으로 시료를 태우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이때 굉장히 강한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그때는 반드시 후드 안에서 실험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유독가스를 혹시 흡입했다고 생각이 들면은 반드시 바깥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15분 이상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험을 하다가 원래는 이제 이런 실험을 할 때는 고글이라고 하는 실험용 안경을 끼고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보통 고글을 잘 안 쓰죠.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눈에 약품이 튀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세척한 다음에 빨리 안과에 가서 추가 진단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유리기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파손되거나 그것에 따른 상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장갑을 끼지 않고 만약에 초자기구를 활용을 하다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은 즉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파편이 어디로 튀었는지를 잘 보고 이것을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일 수 있으면 빨아들이고 손으로 이 초자기구를 파손된 소사기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자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실험에서는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데 미생물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멸균하기 위해서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는데 오토클레이브가 보통 121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가죠. 물론 이제 100도씨까지 온도를 내린 다음에 멸균한 실험 기구들 또는 자기가 필요한 실험 용액들을 이제 빼내게 되긴 하지만은
이때도 역시 화상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 정량할 때 수도꼭지에다가 고무관을 연결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물이 새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물이 새 가지고 그 실험 바닥에 물이 많이 고이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 전선도 있고 또 멀티탭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멀티탭 안에 만약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누전이 돼 가지고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화로를 우리가 이제 작동을 할 텐데 회화로는 온도가 보통 550도에서 600도까지 저희들이 이제 올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느낄 텐데 이때 반드시 장갑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특수 방화용 장갑인데 이것을 착용하지 않고 회화로에다가 시료를 넣고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손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이 장갑을 끼고 했는데 화상을 입은 학생이 생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갑이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부분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구멍이 난 부위로 이 열기가 들어와가지고 화상을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화를 시킬 때 우리가 이제 크루시블이라고 하는 용기를 쓰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제 회분 도가니인데 그 회분 도가니를 잡는 기구가 있어요. 크루시블 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긴 크루시블 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 실험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지만은 다른 실험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분쇄기라든지 빵 반죽기, 제빵 오븐 이런 거 사용할 때 바라고요. 사고 예시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것 같고요. 그럼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약 보관을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약을 보관하는 일은 없지만은 이제 대학원생들은 보통 시약을 보관하고 또 관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시약은 종류별로 액체와 고체 분류해야 되고요. 또 상온에 보관해야 될 거와 냉장할 거, 냉동할 거를 분류를 해서 보관하는데 반드시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서 보관합니다. 휘발성 유기용에는 보통 이제 냉암소에 차광된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보통 보관을 합니다. 근데 빛에 민감한 시약들은 갈색병에 보통 보관을 하는데 처음에 시약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갈색병에 포장이 돼서 들어오게 되고 이 갈색병은 빛을 차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약이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갈색병을 영어로는 엠버 바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흡수성이 강한 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하게 물을 잡아당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약들은 가능하면은 개봉하면은 빨리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 흡수성이 너무 강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건조 공간인 데시케이터 안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세이프티 인스트럭션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미생물 실험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세포 실험을 한다든지 이럴 때 또는 바이러스 실험을 할 때 관련된 인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한번 저희 실험에서는 이제 이 바이오 세이프티 관련된 시료나 장비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염성 물질이 유출됐을 때 대처 요령인데 보통 이제 한 7단계 정도로 대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화학 물질 같은 경우 유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물질이
유출이 됐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이게 유출이 됐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1리터인지 아니면 뭐 2리터가 되는지 아니면 10리터가 유출이 됐는지 아니면 뭐 소량이 유출됐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개인 보호구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가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방독면 같은 걸 써야 되겠죠. 마스크도 써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인 보호구를 선택할 수 있느냐면은, 그 시약이 들어올 때 시약에는 반드시 MSDS라고 하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고 하는 그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종이가 같이 딸려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개인 보호구를 써야 될지 그런 정보도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래서 그 만약에 이런 MSDS도 없고 위험 정도가 확실치 않거나 유출된 물질이 무엇인지도 모를 경우, 그게 뭐 방사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브롬 같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개인 보호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출된 액상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액상 화학 물질이 만약에 병이 깨지거나 해가지고 유출이 됐다. 그럼 일단 흐름을 차단하고 다른 데로 번지는 것을 막아서 유출 범위를 가능하면은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빨리 그 흡착포나 흡착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유출액이 그 옷으로 그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환경 오염까지 되고 또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출 원인의 차단이 필요합니다. 유출 원인 물질의 흐름을 차단하는 외에는 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유출이 됐는지를 찾아서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산을 사용을 해서 어디선가 황산이 천장에서부터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고 있는 황산이 어디서부터 유출이 시작이 됐는지, 3층에서 시작됐는지 4층에서 시작됐는지 아니면은 이 4층의 어느 실험실에서 무슨 실험을 하다가 이게 생기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유출을 멈추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구멍난 드럼통이나 용기를 막고 세우는 것으로 유출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드럼통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물질이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서부터 화학 물질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구멍을 틀어 막으면 되겠죠. 다섯 번째 단계로 유출사고 평가 및 유출액을 클린업하는 단계인데, 유출 원인 물질을 차단한 후에는 유출사고를 다시 파악하고 클린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유출 물질을 흡착제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요. 바닥에 남은 잔여 유출액을 흡수하기 위해서 필로 또는 패드 제품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기름이나 용제 등을 흡수한 흡착제는 지정 폐기물로 간주해서 별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 휴지통에 버립니다. 6단계로 오염을 제거해야 되는데, 유출사고 시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자, 장비 등에서 제거된 중화작업을 통해서 오염을 제거하고요. 이 작업은 유출사고 시 접촉된 흙이나 오염 매체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오염 제거 장소가 있으면 안전하게 긴급 대응을 합니다. 7단계로서 보고서 및 기타 서류 작업을 하게 되는데, 내외부적으로 필요한 모든 공문과 서류 작업을 완료를 해야 되고요. 서류 작업 불이행 시에는 심각한 벌금형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나 지도교수인 제가 이 벌금을 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학교인 경북대학교가 벌금을 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 실험 시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분, 해분, 단백질, 조지방 네 가지를 정량을 할 텐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화기도 가까이 서 우리가 다뤄야 되고 또 그 가연성인 그 액체도 다뤄야 되고 또 황산 같은 부식성 있는 시약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건조기를 사용할 때 105도씨까지 저희가 올리기 때문에 역시 화상에 주의해야 되고 회화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550도 이상에서 우리가 그 시료를 태울 겁니다. 근데 이 550도씨라는 온도가 굉장히 뜨거운 온도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화로에다가 그 시료를 넣고 또 뺄 때는 특수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긴 크루시블 통 이거 이제 크루시블 통이에요. 도관이 집게인데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뭐 중간 사이즈도 있고 뭐 이렇게 긴 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긴 크루시블 통을 사용하는 것이 지방을 정량할 때 그 우리가 다이에틸 리스라고 하는 용매로 시료에 있는 그 지방 성분을 추출해내서 지방 정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불이 잘 붙는 또 약간 폭발성도 있는 그런 그 시약입니다. 그래서 그 직접 가열을 하지 말고 간접 가열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간접 가열이라는 것은 이제 물중탕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물 속에다 넣고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에테르가 쉽게 휘발이 돼요. 네. 그리고 지방 정량용 수기 플랫 바텀 플라스크라고 그러는데 이거 옮길 때 또 잘못 옮기면은 이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깨질 때 또 실험도 망치지만은 이 파편에 의해서 또 자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다이에틸 리서 우리가 지방 정량할 때 사용하는 그 용매인데 이 용매를 여기다가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플라스크 플랫 바텀 플라스크에다가 넣고서 이제 시료는 여기에 이제 넣습니다. 시료는 여기 그 샘블이라고 하는 원통 여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거를 가열을 시켜서 계속 그 이 시료에 있는 지방을 추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위에는 이제 냉각관입니다. 에테르가 상당히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쪽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커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냉각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수돗물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수돗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그 속실액 관인데 이 속실액 관이 지방 정량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요게 여기 플랫 버텀 플라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요거가 그 잘못하면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잘 다뤄야 됩니다. 이 다이에틸 리서는 가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일링 포인트가 비등점이 34.6도씨밖에 안 돼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죠. 34.6도만 되면 끓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조금만 온도가 높을 때 보통 36도, 5도 되는데 그 정도면 이게 이제 끓어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불도 잘 붙고 또 폭발성도 있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테르를 나중에 다 사용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회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에테르를 증발 농축 이런 증발 농축기 회전식 증발 농축기가 있는데 이런 데서 증발 농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물중탕으로 이 에테르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는데 항온수조에다가 그 이 에테르가 담겨져 있는 플랫 바텀 플라스크를 넣고서 그 남아있는 에테르를 모두 다 날려보내게 됩니다. 단백질 정량 시에 이제 조의해야 될 게 저희가 이제 단백질 정량을 하는 과정을 보면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분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증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적정. 이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 분해할 때, 이때가 굉장히 그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분해할 때 황산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황산은 부식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몸에 닿아도 우리 몸이 타 들어가는데도 이게 아프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위험한 물질인데 어쨌든 옷에 닿으면은 옷도 구멍이 나고 피부도 손상시키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부식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용매를 우리가 뭐 30%, 40%짜리 NaOH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도 굉장히 그 화상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황산하고 그 시료하고 넣고서 이제 가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황산 가스가 발생하는데 반드시 퓨움 후드 안에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아황산 가스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또 분해한 다음에 물을 첨가해서 희석할 때도 이 황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속에는 물을 넣게 되면은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손으로 그냥 만졌다가는 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증류 시에 뭐 가열 장치를 그 사용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황산이고요. 수산화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켈달 분해 장치입니다. 여기에다가 시료를 넣고 황산을 넣고 촉매제를 넣고서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그 시료가 타면서 모든 그 단백질에 들어있는 질소가 황산 암모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거는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치고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 켈달 증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모든 그 시약은 이 MSDS 자료가 첨부돼서 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황산을 구매를 하든 아니면은 뭐 에테르를 구매를 하든 화학용 시약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고 하는 것이 항상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인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제도냐면은 화학물질의 분류, 이 표지에 관한 국제 조화 시스템, 우리가 글로벌리 하버나이즈드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에 따라서 화학물질의 위해성, 또 위험성 이런 것을 분류를 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 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MSDS 제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약병을 보면은 이런 표기가 있는 게 있어요. 불꽃 모양인데 뭐 이거는 그 당연히 이 시약은 불이 붙기가 쉽구나 가연성이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또 이런 표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막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거는 그 폭발성이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 위에 불 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상상이 가죠. 어, 이것도 이제 그 화재와 연관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슨 실린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그 가스 통 같은 데에 보통 붙어 있죠. 그래서 음, 이게 가스 폭발 이런 것이 이제 위험이 있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표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식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산 이런 거에는 이런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해골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독성을 나타내는 표시고요. 이 감투한 부호 이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라 뭐 그런 의미고 사람의 폐 부분에 이제 하얗게 되어 있는데 이 건강에
해로움을 줄 수 있다.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 나무하고 뭔가 뭐 강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 물질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번 이런 그 표지는 폭발성이다. 이런 건 인화성 물질. 요거는 이제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또 이런 거는 이제 발암성이나 뭐 인체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런 그 MSDS 표지는 그림 문자 표시는 수생 환경에 유해를 미친다. 환경에 우해를 준다. 그다음에 이런 표시 아까 얘기를 했었죠. 원 위에 불꽃. 이거는 이제 산화가 되기 쉽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위험하다.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고압가스에 이런 이제 실린더 표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시는 아까 금속성, 금속 부식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식성 시약에 이런 표지를 반드시 마크를 달아야 됩니다. 경고 표시, 느낌표 이런 것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약병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강의 내용은 실험시 사고 위험성이 빈번히 일어나므로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된다. 사고 발생 시에 대처 요령을 알아야 합니다. MSDS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림 문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레포트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레포트의 그 표지입니다. 이 표지에는 실험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의 수분 함량, 뭐 콩의 단백질 함량, 뭐 된장의 지방 함량 이런 식으로 제목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고요. 뭐 콩에 들어있는 조지방 함량 분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목을 뭐 정확하게 그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자 본인의 이름을 적고 소속 뭐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식품공학부 식품소재공학 전공 그리고 조도 반드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실험의 원리 어떤 원리가 이 실험에 들어있는지 예를 들어 수분 정량 예를 들면은 수분은 예를 들어서 뭐 자유수와 결합수로 나눠진다. 그 중에서 결합수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고 뭐 유리수는 105도씨에서 건조하게 되면은 휘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수분 함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원리를 우리 교재나 참고문헌을 활용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반 페이지 정도에서 한 페이지 정도 서론을 적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실험 방법 가능하면 자세하게 작성을 하고요. 실험 방법은 보통 이제 우리가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카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을 써야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방법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책에 있는 방법을 옮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을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결과는 보통 우리가 수분 정량을 할 경우에는 이제 3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3반복을 할 경우에는 그 이제 평균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3번 측정을 하기 때문에 3번의 각각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다 제시를 해야 되고 처음에 무게가 측정했더니 뭐 얼마가 나오더라. 뭐 그런 것도 자세하게 적어야 되고 두 번째 측정했더니 또 얼마로 줄어들더라. 105도씨에서 뭐 세 번째 그 건조를 했더니 뭐 무게가 어떻게 되나더라. 이런 것을 이제 자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에 대한 그 해석, 또 다른 실험 결과의 비교, 기타 의견,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본인의 그 뭐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참고문헌을 활용을 해서
고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찰 부분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7번째로 참고 문헌을 반드시 적도록 권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원리를 적거나 뭐 방법을 적거나 고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한 뭐 인터넷 웹사이트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참고 문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originality i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for research paper and lab repor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창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것을 베끼거나 카피하면은 감점한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